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단체 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책은 다 한번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신데요. 여러분들 문제는 풀어오셨나요? 책 받은 지 좀 됐죠? 여러분, 문제풀이의 기본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풀어오시지 않으면 수업 시간 그냥 받아쓰기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책에 답이 쓰여 있고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잘하신 분인데요. 하나도 그냥 보지도 않고 오신 분들은 수업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라 보시면 돼요. 처음에 초기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약간 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양교사 문제집이 따로 나온 거를요,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풀어오신 문제를 확인하고 추가로 더 공부할 내용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지 답을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어떻게 답을 쓸 것이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시간에는 예습을 굳이 해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굳이 그 이론 시간에 예습을 해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면서 본인의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 복습이 그렇게 중요를 했다면 여기에서 이 문제풀이 수업의 반은 그 문제풀이 반은 예습이에요. 예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답받아 적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손 너무 아프다 그래요. 손이 왜 아프겠어요? 준비 안 해왔으니까 바쁘죠. 다시 불러달래요. 왜 다시 불러줘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받아쓰기 하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론을 진행을 하셨던, 혼자 공부하셨던, 예전에 미리 공부해 놓으셨던, 어떻게 이론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이론은 한번 봤다고 해서 그게 다 기억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진행을 하면서 이론을 한 번씩 이제 어떻게 됐든 기초를 다져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문제풀이 다 해가지고 그 문제풀이로만 대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본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다져 놓은 상태에서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라는 집을 꼭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은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해오라는 건요, 예습이 정말 많아요. 어떠냐면 우선 우리가 오늘 나갈 파트, 우리가 이제 보통 8장에서 9장 정도 진도가 나갈 텐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파트에 이론 우선 훑어야 돼요. 이론이요. 다 기억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라고 다시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풀이를 해오라고 해서 여러분 책 보고 답 쓰라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는 소리냐면 우선 이론을 점검을 해서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덮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입형 같은 경우에 그냥 단어만 정확하게 답을 쓰시면 되지만 서술형이나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답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답을 쓰는 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책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스스로 답을 써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좀 더 추가해 놓으시거나 틀린 부분은 체크를 했다가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예습을 철저히 해오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체 급식은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예습은 반드시 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상기할 시간을 드리는데, 여러분 워밍업 프린트라고 다 받으셨죠? 자, 동영상 수업을 듣는 분들은 그 학습 게시판에 들어가면 있으니까요.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출력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수업을 듣는 분들은 수업 전에 나눠드려요.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미리 풀어두세요. 오늘 진도 나갈 파트, 거기에 해당하는 곳들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또 한 번 드리는 거니까요. 계속적인 복습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풀어놓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뭐예요? 받아쓰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그 수업 시간이 조금 일찍 나오셔서 미리 좀 풀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체 급식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전공 역량이 80점 만점인데 그 중에서 단체 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점 내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점을 거의 넘어가는 일은 없고요. 10점 안쪽이나 한 10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80문제 중에 그 정도니까 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1점이라도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분량은 되게 많은데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정말 많은데 나오는 문제가요, 딸랑 한 3문제, 2문제 이렇게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는 중요한 것만 또 공부한다?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대다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복을 해서 이렇게 중복을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드물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구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요즘은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소홀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석구석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정말 많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도를 나갈 텐데요. 오늘 나눠드렸단다. 오늘 그 책을 한번 보시면요. 495페이지 단체급식 평가 영역이 나와 있는데, 평가 영역이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평가 영역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문제집의 그 단체급식 그 문제풀이 과정도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항상 그래요.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꼭 공청회 자리를 그렇게 해놓고서 그 밖에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좀 더 플러스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96페이지에 우리 그 문제풀이 과정에 목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이론에서도 개요 파트를 했었는데, 이것도 원래는 그 평가 영역 거기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체 급식의 개요에서 정말 급식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체계라든지 유형 같은 것들, 단체 급식의 유형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평가 영역의 내용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당연히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눠드렸던 워밍업 자료 있으시죠? 네, 그거 풀어두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진도를 하나씩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기입형도 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내용들을 오늘 한번 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집단급식소라. 이걸 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집단급식소가 어떤 건지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집단급식소란 뭐를 목적으로 하지 않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비영리예요, 비영리. 우리나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그러니까 그냥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라는 거죠. 학교에 오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집단급식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을 이제 한번 파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뭐 배치될 곳이 바로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급식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거기에 뭐 심신의 발달, 학습의 효율성 증대, 지역사회 식생활 개선, 뭐 질서의식, 뭐 예절 교육,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식량 정책에도 기여한대요. 근데 두 가지가 빠졌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합리적인 영양 섭취,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이거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영양 섭취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또 독특한 게 있죠. 뭐 있냐면 올바른 식습관 형성.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이 되도록 식단을 작성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우리가 급식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음식의 생산, 분배, 서비스가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급식 체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전통적, 그쵸? 전통적 급식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급식 체계가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생산하는 곳이 다르고 소비되는 곳이 달라요. 뭘까요? 중앙공급식, 그죠? 공동조리장에서 만들어서 각 학교에다가 운송하는 시스템.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죠. 그 다음에 생산과 그래서 소비가 그러면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건 중앙공급식이었다면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분리가 된 건 누구냐면 조리 저장식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단체 급식을 운영 형태별로 분류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재료비를 충실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생관리, 영양관리가 철저하다. 뭐였냐면 직영이었죠. 그렇죠? 직영과 위탁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영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단체 급식에서 영양관리가 중요한 이유. 여러분, 단체 급식에서 영양관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체 급식의 정의에서 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랬냐면요.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과하게 많은 열량을 제공하게 되면 비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뭐에 따라서 급식 시스템의 투입, 변환, 산출이 달라지죠. 그럼 급식 시스템의 기본이 이거였잖아요. 투입, 변환, 산출이죠.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면 식단 내지는 메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메뉴에 따라 급식 시스템의 투입, 변환, 산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뉴는 급식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통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식단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조리원의 작업 분담이 잘 되며 식자재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점은 어떤 메뉴의 장점일까요? 네, 순환 메뉴, 주기 메뉴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매번 식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리원의 작업 분담도 잘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순환 메뉴, 주기 메뉴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메뉴는 선택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단일 메뉴, 부분 선택식, 선택식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단일 메뉴, 부분 선택식 메뉴, 그 다음에 선택식 메뉴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식 메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카페테리아하고 복수 메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볼까요? 뭐 이거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했으니까 한번. 메뉴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메뉴. 뭐라 그러냐면 알라카르테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김치찌개 5,000원. 그 볶음밥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딱 각각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거 알라카르테예요. 자, 그 다음에 단일 메뉴 품목을 합한 코스 메뉴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코스 메뉴를 정해진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은 더블 도우대였죠. 그 다음에 당일 특별 메뉴 또는 조리장 특선 메뉴라고 말하는 것도 있죠. 주황 메뉴였죠. 주황 메뉴.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외식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메뉴 계획 시 고객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한다. 메뉴 계획 시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영양. 그쵸? 영양적 요구입니다. 영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식습관 및 기호도. 그쵸? 그 다음에 음식의 관능적 특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로 고려할 건 바로 영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영양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영양적 요구가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식습관 및 기호도라든지 음식의 관능적 특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집단의 식사 계획의 영양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단 식사 계획에서의 영양 목표는 뭐보다 적게 먹는 사람을 줄여야 될까요? 네,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줄여야겠죠. 자, 그래서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의 비율과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의 비율도 줄여야죠. 그게 상한 섭취량, 그렇죠? 상한 섭취량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 미만, 상한 섭취량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집단에서 섭취량의 중앙값은 뭐가 되는 게 좋으냐면 충분 섭취량이 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서 영양관리 기준의 준수 범위가 있죠. 학교급식에서 영양관리 기준의 준수 범위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탄수화물은 55에서 70, 그 다음에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을 하긴 해요. 그쵸? 충분히 공급을 하긴 하되 뭐를 넘지 말아야 되냐면 20%. 그쵸? 20%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이런 애들은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원식으로 하지만 최소한 뭐 이상이면 되냐면 평균 필요량. 그쵸? 평균 필요량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급식은 영양관리 기준에 맞춰서 식단을 작성하면 되고요. 또 일반인들이 또 사용하기 쉽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누구는 식품을 몇 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각 식품군별 1인 뭘 설정해서요. 연령별, 성별,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령별, 성별,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식사 구성안이죠. 여러분 식사 구성안은 식품군을 6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식품군별 1인 1회 분량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5번. 식사 구성안에서는 식품을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아, 거기 고쳐야 된다는 걸 깜빡했어요. 계란이 아니라 이제는 달걀로 바뀌었죠? 달걀, 콩류.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 그리고 유지 당류가 되죠. 유지 당류. 이렇게 해서 6가지 군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 보실까요? 곡류 중 감자류, 묵류, 시리얼 등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에 견과류, 우유, 유제품 중에 치즈 이런 애들은 에너지 얼마를 차지하냐면 3분의 1을 차지하죠.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0.3회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바뀌었죠? 네, 바뀌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2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0.5회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0.3회입니다.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그럼 바뀐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식단 작성의 순서죠. 우리 가장 기본.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식단이 작성이 되고 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수행이 되는지 알아두는 거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식단 작성의 순서를 보시면 급식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결정하냐면 그렇죠. 급여 영양량을 결정을 하죠. 얼마나 줄 거냐? 급여 영양량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의 횟수와 새끼니 영양량으로 배분하고 메뉴의 품목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면 식품 구성을 결정을 하죠.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주식 어떻게, 부식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식품 구성을 결정을 하고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공급할 방법을 찾아놓고 조리를 배합해서 식단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했지만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급식소의 상황에 따라 더 이렇게 빠지고 일부가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식단 작성 시 급여 영양량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됐잖아요. 급여 영양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하면 기본적으로 뭐 있었냐면 성별, 연령, 활동 정도, 그쵸? 뭐 노동 강도 이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권장하는 에너지 적정 비율도 좀 달라진 거 아시죠?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성인하고 3에서 18세가 원래 예전에는 좀 달랐죠.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의 섭취 비율이 어땠냐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동일해요. 세 개가 같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한 번만 불러드리면 되죠. 자, 성인 탄수화물은 얼마냐면 55에서 얼마예요? 65. 그렇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55에서 70%였는데 지금은 55에서 65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55에서 65%,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로 성인과 3에서 18세가 동일해요. 그래서 달라진 게 그거죠. 탄수화물이 55에서 65로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섭취 비율 같은 경우, 성인 같은 경우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준 대신 뭐의 섭취 비율이 조금 는 거냐면 지방의 섭취 비율이 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5에서 30%로. 자, 그래서 성인과 3에서 18세가 이제는 동일하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식이섬유소는 집단의 섭취량의 중앙값이. 여러분 집단의 섭취량의 중앙값은 뭐에 가까워야 돼요? 네, 충분 섭취량에.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단체 급식에서 무기질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애도 있고 너무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애도 있는데요.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건 나트륨,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건 칼슘이죠. 나트륨과 칼슘, 내 지금 칼슘과 나트륨 순서는 상관없죠. 자, 근데 그 중에 나트륨의 목표 섭취량은 소금의 양으로 따졌을 땐 얼마일까요? 그렇죠, 5g. 소금의 양으로 따지면 5g, 그럼 나트륨 양으로 따지면 2g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 새끼니 영양량을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일일 영양량을 배분할 땐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눌 적에 어떻게 나누냐면 1대 1대 1이라든지 아니면 1대 1.5 대 1.5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체 열량에 대한 주식과 부식의 비율은 얼마냐면 6대 4 정도. 그 다음에 주식을 배분을 하게 되면 뭐 가장 기본은 1대 1대 1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식을 1일 3식 배분하게 되면은요, 1대 1.5 대 1.5.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식품 구성의 결정 시, 여러분, 우리가 식품을 구성을 결정을 할 때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결정하냐면 부식, 그쵸? 부식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요. 부식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정하는 건 단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학교급식에서는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도록 법적으로 학교급식 법에서 제정을 해놓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표시해야 될 알레르기 유발식품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그럼 이것도 품목이 조금 더 늘었죠. 원래는 13개였는데 5개가 더 늘어서 18개가 됐죠. 우선 난류, 달걀 있고요. 우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두라든지 메밀, 밀 뭐 이런 애들. 그리고 호두, 땅콩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뭐 과일, 채소 중에서는 토마토라든지 복숭아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네, 뭐 육류도 있었죠. 예전에는 돼지고기만 여기에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쇠고기라든지 닭고기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패류들도 들어가죠. 원래부터 있던 고등어, 게, 새우 이런 애들 말고도요. 오징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개류도 들어가죠. 이 조개류 안에 뭐 굴이라든지 전복, 홍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됐죠. 그 식품 첨가물인 아황산, 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죠. 그래서 총 18개. 근데 뭐 조개류를 뭐 굴, 전복, 홍합 이것까지 넣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되겠지. 뭐 어떻게 이렇게 조개류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애들이 다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할 경우 반드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그래서 이렇게 식단과 관련된 그런 작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25번. 자, 우리가 식단 작성이 다 끝났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다 하고 나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메뉴 평가를 또 해야 되죠. 고객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네, 기호도 조사, 뭐 잔반량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이렇게 3가지가 있죠.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26번.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래요. 좋아하냐, 싫어하냐, 어느 정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그 정도를 조사하는 거 기호도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호도 조사고요. 이 기호도 조사 왜 하느냐면요. 전반적인 기호 경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잔반 발생이 왜 되는지, 잔반 발생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27번. 잔반조사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인기도와 수응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인기도나 수응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목적도 있어요. 뭐 1인 분량이나 우리가 조리 방법을 변경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뭐 분석할 때 뭐 이럴 때도 이용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실제 얼마나 먹었는지 영양 섭취 정도를 평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남은 양을 빼버리면 실제 섭취한 양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영양 섭취 정도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28번. 고객 측면과 급식 경영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게 바로 메뉴 엔지니어링이에요. 자, 메뉴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자, 이 29번에 메뉴 엔지니어링 결과 인기도와 수익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인기도와 수익성이 모두 높은 아이템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타 메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로 판정된 아이템은 인기도 없고 판매도 수익이 없어요. 도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인기도가 높다, 수익성이 뭐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공업마진의 분류 시 기준이 되는 건 누구였냐면 평균 공업마진 이었고요. 메뉴 믹스 비율 분류 시 기준이 되는 거는 70% 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가격을 올리거나 배식량을 줄인다든지 이윤이 높은 음식과 함께 팔면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메뉴예요. 그래서 수익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 메뉴, 그건 누굴까요? 플로우 홀스입니다. 이윤을 증가시킬 필요 있는 거, 수익을 증가시킬 필요 있는 거 플로우 홀스였어요. 자, 다음에 32번. 이거로 판정된 메뉴는요, 다른 메뉴로 변경해버린대요. 없애버리는 거죠? 도구죠. 도구는 그냥 메뉴판에서 빼버리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33번. 누구로 판정된 메뉴는 가격을 약간 인하시킨다든지 메뉴 위치를 변경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좀 더 잘 팔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인기도를 높이기 위한 거죠. 이렇게 인기도가 높일 필요가 있는 거, 인기도가 낮은 메뉴. 그게 바로 누구냐면 퍼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을 미리 한번 워밍업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자, 저렇게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문제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 497페이지죠. 자, 497페이지 단체급식의 개요부터. 자, 여러분 1번은 그냥 우리가 이제 단체급식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에 있는 관련된 내용들을 배운다는 거 그냥 검토하는 수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아래의 표는요, 단체급식의 전과정을 영양사의 업무와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과정을 채우세요. 여러분 기억에는 뭐 나오셨나요? 그렇죠. 식단 작성. 그러니까 우리가 식수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식수 파악을 넣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식수 파악한 다음에 식품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식단 작성이 없죠. 그래서 기억에는 식수 파악보다는 식단 작성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자, 그래서 기억은 식단 작성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작성을 해서 식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구입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검수, 그렇죠? 검수 및 저장이니까. 그래서 검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를 감독하고 배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체 급식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그냥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라는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이제 급식 체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급식의 개요 중에 뭐니 해도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급식 체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갈게요. 2번부터. 급식 생산 방식에는 전통적 중앙공급식, 조리저장식, 조합식 급식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합식 급식 체계의 장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세요. 그럼 여러분 조합식의 장단점을 써라. 그럼 조합식이 어떤 급식체계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조합식 급식체계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가공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반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냉동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의식품 이런 애들을 구매를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데피는 정도죠. 여기서 이 가열이라는 거 그냥 데피는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해서 바로 배식을 하는 형태죠. 자, 조합한다라는 건 1인 분량씩 담는 게 바로 조합이에요. 그럼 바로 1인분씩 담아가지고 그냥 바로 배식을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조리가 다 된 식품을 사가지고 그냥 데펴서 주는 것밖에 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햇반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올 수 있는 장점. 우리가 뭘 되게 단순화했냐면 조리 작업을 최소화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데피는 정도. 자, 그러면 조리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올 수 있냐면 서비스가 빠르죠. 그래서 조리 작업을 최소화했기 때문에요. 서비스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리 작업을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시설 설비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 설비비도 적게 들어가요. 노동력도 절감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둘 필요가 없어요. 노동력도 절감이 돼요. 그 다음에 벌써 다 가공되어서 나온 거니까 항상 그걸 먹으면 그 햇반의 그 맛은 변하지가 않아요. 양도 어때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의 뭐 질이라든지 1인 분량 통제가 가능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쓰려니까 이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굳이 여러 개 썼다고 해서 점수 주지 않아요. 하나만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쓰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단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해서 주는 거하고 햇반을 그냥 사서 돌려주는 거하고 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햇반이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식재료비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단점이죠. 우리가 이런 애들을 사면 가공식품을 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공이나 반가공식품의 상태의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은 뭐 식재료비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앞에다 붙여줄 수 있죠. 가공이나 반가공식품 등을 구매하기 때문에 식재료비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쓰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완벽하게 문장으로 쓰는 연습이요. 저는 항상 이제 포인트가 되는 단어만 집어주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문장으로 완성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쓰는 연습이요. 네,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식재료의 비용이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제 가공식품 정말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다양한 가공식품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메뉴 수에 어때요?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되는 거죠. 메뉴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또 단점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하나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학생 수가 650명인 A초등학교는 독립된 조리장도 갖추고 있고요. 그날 음식을 생산해서 그날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급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대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뭐냐면 전통적 급식 체계.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이번 문제하고 좀 다른 거는 이게 딱 이거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상황이 주어지고 이게 어떤 급식 체계인지 우선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럼 이거는 전통적 급식 체계고요. 그 다음에 이런 A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세요. 그럼 우선 급식 체계는 뭐예요? 전통적 급식 체계. 자, 그럼 이런 전통적 급식 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2가지씩 쓰시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날 바로 이제 뭐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바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 분배 서비스가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는 장점이 있었는데, 배식 직전에 음식이 어때요? 생산이 돼요.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품질을요?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양적, 관능적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다가 조금 집어넣으면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되니까, 그래서 이유를 써주는 거죠.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되기 때문에 영양적, 관능적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는요 상황에 따라서 메뉴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좀 메뉴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메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메뉴 그날 생산을 하잖아요. 그날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메뉴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호박 가격이 너무 올랐다. 호박이 원래는 뭐 한 1,000원 정도 하던 애가 거의 막 3,000원 또네요. 장마 오고 그러면 갑자기 호박 가격이 엄청 뛰거든요.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식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메뉴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도 다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식단을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단점은 딱 떠올리는 거 있으세요? 네, 피크타임. 너무 바빠요. 그날 다 생산을 해서 다날 소비를 다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바빠요. 자, 그래서 피크타임이라는 게 존재하죠. 특히 이 피크타임이 뭐가 필요하냐면 인력이 집중되어서 필요해요. 그래서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요. 뭘 할 수가 없냐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가 없어요. 인력 관리가 어렵죠. 자, 그래서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관리가 어렵다 이거예요. 인력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피크타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 이제 조금 더 써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되어서 인력 관리가 어렵다.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번 음식을 생산을 해서 빠르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숙련된 조리원. 맞아요. 자,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니까 인건비도 뭐 될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번 음식을 생산을 해서 또 서비스도 빠르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해요. 그게 또 하나의 단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피크타임으로 인해서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하죠.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장단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전통적 급식 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급식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학교 급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되는 방법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식 체계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는 게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통적 급식 체계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4번도 급식 체계 문제인데, 이번에도 이제 주어진 게 조금 형식이 틀려요. 이번에 이렇게 주어졌어요. 식재료, 음식 생산, 급송, 냉장, 냉장 보관, 재가열, 배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주고 얘가 어떤 급식 체계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했죠. 그럼 여러분 음식을 생산해서 급속하게 냉각을 시키고 냉장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가열해서 재가열해서 주는 거. 이거 뭐냐면은 조리 저장식입니다. 우리가 조리 저장식 내지는 예비 저장식 급식 체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급식소는 단체 급식의 체계별 유형 중 어떤 것을 채택하고 활용하는지 쓰시고요. 이 급식 체계의 저장하는 방법의 유형이 3가지가 존재하잖아요. 뭐 있었냐면 조리, 냉장, 조리, 냉동, 수비 방식. 자, 이 급식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장 방법이 그 중에 무엇인지 쓰시고요. 학교 급식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급식 체계와 비교해서 학교 급식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급식 체계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전통적 급식 체계.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 급식 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써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 얘는 이제 뭐 급식 체계 써라 그랬으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리, 저장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조리 냉장, 조리 냉동, 그 다음에 수비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조리 냉장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이제 비교해서 써라 라고 했는데, 전통적 급식 체계는 피크타임이 존재하지만 얘는 어때요? 피크타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올 수 있는 장점,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죠. 전통적 급식 체계와는 달리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력 관리도 어떨까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통적 급식 체계와는 달리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생각나는 장점 있나요? 여러분 저기 조리 저장식의 장점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재가열을 해서 배식하면 돼요. 사람이 좀 들어오면은요 계속 놔뒀다가 다음번에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장점. 네, 잔식을 줄일 수 있어요. 네, 잔식을. 전통적 급식 체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잔식을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요. 식재료비 절감이 가능하죠. 자,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전통적 급식 체계하고 좀 다른 단점. 전통적 급식 체계보다 뭐가 좀 나쁠까요? 네, 우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전통적 급식 체계와는 달리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뭐 냉각 설비도 해야죠.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한 다음에 오랫동안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해요. 저장 비용이 증가하죠. 음식의 저장 비용이 증가한다. 전통적 급식 체계와는 달리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식 저장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비교해서 쓰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조리 저장식이 전통적 급식 체계하고 달리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비교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또 5번은 또 다른 형태예요. 이 학교의 상황을 주고 이 학교 급식체계의 장단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 장단점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자,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행복초등학교의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 이 학교에서 가장 적합한 급식체계를 쓰시고요. 땡땡초등학교에서 이 급식체계를 이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세요. 자, 그럼 이 초등학교에서 올 수 있는 장점이요. 자, 그러면 이 초등학교는 교직원을 포함한 전교생의 숫자가 53명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자, 얼마 안 되는 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조리장을 따로 만들고 그러려면은요, 비용이 너무 어때요? 많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차로 15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인접한 지역에 4개의 학교가 몰려 있어요. 존재해요. 자, 그래서 땡땡초등학교는 조리장을 갖출 만큼의 여유 공간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중앙공급식, 그쵸?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를 사용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장점. 그러면 요 땡땡초등학교가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를 이용했을 때 올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최소한의 공간으로 급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리장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급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 투자비도 어때요? 절감이 됩니다. 굳이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도 절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제 그 운송이 오면은요, 다시 간단히 뭐 재가열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배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으냐면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생각나는 장점이 있어요? 표준화된 방법으로 음식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요. 음식의 질과 맛이 통일되지요. 어느 학교는 다 음식 맛이 똑같아요. 음식의 질과 맛이 통일된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자, 근데 단점 있잖아요, 단점. 여기 이 학교는 운송을 해서 와야 돼요. 그쵸? 운송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단점 뭐 있을까요? 운송하는 동안 네,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요. 관능적, 미생물학적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진다든지 어떤 교통 혼잡이 일어났다든지 사고가 일어나서요. 뭐가 될 수 있냐면 운송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운송이 늦어지면 원활한 급식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운송이 될 때 말이에요. 그냥 탑차 하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가 갖춰져야 되냐면 시설이 갖춰주는 탑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운송시설에 투자가 필요해요. 뭐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다른 쪽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그 6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6번 문제. 자, 다음은 예비 영양사들이 현장 실습 업장에 경험한 급식체계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 대화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급식체계 유형을 써주시고요. 이 급식체계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예비 영양사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현장 실습을 다녀온 학교 급식소는 분교의 차량으로 음식을 보내고 있어. 분교로 보내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뭘까요? 중앙공급식. 그쵸? 이건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네요. 그 다음에 뒤에다 한번 보세요. 난 공항의 인근 기내식 공동조리장에서 실습을 했어. 수업 시간에 들었던 쿡칠 급식 체계로 음식이 준비되는 걸 보았지. 정말 비행기 기내식 쿡칠 급식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급식 체계도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야. 왜냐하면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비행기로 가잖아요. 배달해 가는 거죠. 운송. 이것도 당연히 중앙공급식.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알았네요.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급식 체계 유형은 자,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급식 체계의 장점을 식재료 구매 및 시설 설비와 관련을 해서요. 한 가지씩 서술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서술해 보실래요? 구매와 관련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대량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식재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공동조리장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동조리장에서 생산을 해서 그냥 각 곳으로 운송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네, 시설, 설비,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조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한 곳에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공동조리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동조리장 한 곳만 시설, 설비를 갖추면 되기 때문에 시설, 설비,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급식태계의 단점 있죠. 뭐가 단점이냐면 운송하는 동안이요. 미생물적인 품질이 저하가 올 수 있다는 단점인데 이런 미생물적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을 한 가지 서술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미생물적인 품질 저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반하는 동안 음식이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고안된 보온, 보냉, 운반기구가 필요하죠. 운반기구를 이용한다. 그거 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운반하는 동안 음식의 저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보온, 보냉, 운반기구를 이용한다. 그거 이용하면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보관을 해서 운송을 하게 되면은 품질 저하를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써라 그랬으니까 한 가지 그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되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쩌다 한번 나올 수는 있으니까 각 급식 체계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급식의 개요는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2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